하지만 다른 정보의 경우와 달리 이런 선언의 내용들은 대중에게로 흡수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당국에서 하는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표된 정보에 대해 사람들은 토론했고 논쟁했고 불평했지만 그것이 갖는 영향력은 다른 것이었다. 가령 그 정보는 거의 일종의 오락으로 간주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아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은 내용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들은 내용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다른 정보, 그 출처가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정보, 떠돌아다니던 이 소식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했다. 예를 들어 이런저런 기본 식량이 앞으로는 배급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몇 주 전에 나는 홀에서 메흐타 씨와 그의 아내를 우연히 만났다. 늙은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인 부부, 두 사람의 손에 잡혀 질질 끌려오고 있었던 건 감자 한 자루였다. 나 역시 감자를 들여오고 있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보았다. 우리의 성견 지명을 서로 칭찬하면서 비슷한 경우로 나는 화이트 부인과 내가 건물 현관 앞에 포장된 공간에 서서 아침 인사를 나누던 일을 기억한다. 그녀는 심상하게 말했다. 물건들을 너무 오래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대답했다. 몇 달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긴 하죠. 맞아요.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 아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당국에서 인정한 일도 전혀 없었다. 지나가듯이 언급되기는 했을 것이다. 마치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징후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기라도 한 듯. 그러나 우리의 삶에 중대한 어떤 사실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는데 하나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남쪽과 동쪽으로 모든 공공 서비스가 중지되었고 이런 사정이 우리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 나라의 그쪽 지역을 떠났고 대개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추수되지 않고 벌판에 내버려져 있는 작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도륙을 면했던 짐승들 같이 보이는 것은 아무 것이나 먹으며 살아가는 그들만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깡패 패거리라고 해야 할까? 이 일단의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떠나기를 거부하고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히 더 폭력적이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심지어 뉴스 보도에서 하는 말을 빌자면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기관들과 협조했다. 그러다 먹을 것이 점점 귀해짐에 따라 그리고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었던 위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패거리들은 위험해졌고 이들이 우리 도시의 교회를 활보하고 지나갈 때 사람들은 집 안으로 황급히 피해 그들로부터 몸을 숨겼다. 이런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 경고, 처음에 소문으로 시작하고 다음에 뉴스 발표로 이어졌던 패거리들이 이러저러한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만 있으라는 경고. 새 패거리들이 이러이러한 지역에 접근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경고, 다른 구역, 이전에 위험했던 구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경고, 이런 경보와 공고가 우리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내가 살았던 곳, 도시의 북쪽 구역에서 도로가 이주 중인 패거리들의 통행로가 된 것은 남쪽의 교외 구역이 패거리들에게 익숙해지고 나서도 한참 후의 일이었다. 우리가 있었던 도시의 일부 구역에서 무정부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때에도 북쪽에 있던 우리는 우리가 그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했다. 문제는 사라지고 해소되고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힘이란 그런 것이었고, 처음 두세 번 패거리가 북쪽 교외 지역에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예외적인 사건으로 다시 반복될 리가 없는 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는 약탈과 싸움의 기간이 아니라 평화로웠던 기간, 정상적이었던 기간이 이제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떠나야 했다. 그렇다. 우리는 떠날 것이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지만 곧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의 일상생활은 어떤 미스터리, 여기 아닌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미스터리의 전경, 혹은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불밝혀진 지점이었다. 점점 더 나는 나의 일상적인 낮 시간의 생활이 부적절한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중요하지 못한 것, 그 벽은 내게,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강박관념이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 벽은 내게 강박관념이 되고 있었다. 이 말은 내가 그 벽이 상징하는 바를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벽을 병리학의 영역으로 넘겨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 혹은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거기 느꼈던 흥미를 불편해했다는, 아니다. 나는 내 삶의 중력의 중심이 옮겨가기라도 한 것처럼 균형을 취하고 있던 힘들이 다른 어딘가로 옮겨지기라도 한 것처럼 느끼고 있었고, 나는 벽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남루할지언정 깔끔하고 편안한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상생활만큼이나 어느 모로든 중요하다고 믿기 시작. 그것은 여전히 불편한 것이긴 했다. 하지만 믿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크림색, 노란색, 흰색이 거의 다인 내 거실, 아니 최소한 거실로 들어가는 것이 햇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런 색깔들도 충만한 내 거실에서 서서 거기서 기다리며 벽을 조용히 쳐다본다. 단단한 벽, 평범한 벽, 문도 창도 없는 벽. 아파트의 로비에서 들어오는 문은 방의 측면 벽에 있었다. 벽난로가 있었지만 벽 가운데 있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어서 이 벽이 차지하는 공간은 상당히 넓은 채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림이나 장식물을 걸지 않았다. 벽의 흰색은 거무술의 때가 탔고 햇빛이 그 위에 머물 때가 아니면 그다지 빛을 반사하지 않았다. 한때 벽 위에는 벽지가 발라져 있었다. 그 위에 페인트를 덧칠했지만 페인트 아래에 있는 꽃과 잎과 새들의 윤곽을 아직도 알아볼 수 있었다. 아침에 태양이 벽의 일부에 빛을 보낼 때 반쯤 묻혀있던 벽지의 문양이 어찌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걸 보면서 마음은 나무와 정원의 풍경을 따라가고 쏟아지는 빛이 색채를, 그러니까 녹색이나 노란색, 아련한 분홍색의 음영을 만든다고 믿게까지 되곤 했다. 높은 벽은 아니었다. 방의 천장은 알맞은 높이였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벽을 평범하지 않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나는 생각해낼 수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항상 그 벽에 대한 감각, 그 벽의 촉감이 느껴지고 있는데 거기 서서 그 벽을 보는 일, 혹은 그 집에 필요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벽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부화하려는 달걀을 귀에 갖다 대보는 일과 비슷했다. 손바닥에 감싸인 채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구체는 고동친다. 석회질의 연약한 껍질은 손가락 2개로 눌러 바스러뜨릴 수 있을 만큼 약하지만 병아리가 요구하는 시간,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시간 때문에 깨뜨릴 수 없는 것이며, 이 껍질의 뒤에서 태아가 자궁 속에서 자기 위치를 바꾸듯이 어떤 무게가 스스로 균형을 취하고 있는 듯 했다. 아주 희미한 진동이 있다. 진동은 다시 한번 이어진다. 날개 밑에 머리를 감춘 병아리가 나갈 길을 만들려고 껍질을 쪼고, 껍질 위에는 벌써 아주 미세한 석회질 균열이 잠시 후면 최초의 검고 빛나는 구멍이 될 균열이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 나는 부활을 기다리는 달걀에 그렇듯이 내가 귀를 벽에 갖다 대고는 듣고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기도 했다. 화이트 부인이나 교수가 움직이며 내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막 집을 나갔거나 막 집에 들어왔을 수 있다. 복도에서 날 법한 소리들이 실제로 거기서 나고 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아니다. 내가 듣고 있었던 것은 어느 다른 곳에서 오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였다. 가구를 옮기는 소리, 아주 먼 데서이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 우는 아이의 소리, 하지만 이것들은 친숙한 소리이자 내가 일평생 들어왔던 소리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나는 진짜 담배를 피울 기회를 하루에 한 번 내게 허용했다. 둥글게 퍼져 올라가는 푸른 연기 구름 사이로 태양의 노란빛이 원근 합법으로 그린 사각형 모양으로 뻗어 있는 것을 해서 벽의 가운데 부분이 양쪽 가장자리보다 더 높아 보이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노란색이 빛나고 맥박치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내가 계절이 바뀜에 따라 어떻게 아침 햇살이 비치는지, 이 조그만 구역의 모양, 범위, 위치가 바뀌는지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그러다가 나는 벽을 통과했고 거기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이렇게 맨 처음 벽을 통과했을 때 나는 거기 몇 개의 방이 있다는 것 외에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방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떨어지는 데가 몇 군데 있었고, 이렇게 떨어진 페인트는 종이 조각과 죽은 파리와 먼지들과 함께 바닥 마루 위에 작은 파편이 되어 놓여 있었다. 나는 들어가지는 않고 거기 가장자리 2-3개, 나에게 익숙한 나의 아파트와 그때 내내 거기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던 이 방들 사이에 있는 틈에 서 있었다.
나는 거기 서서 내 두 눈으로 느끼면서 바라보았다. 나는 가장 강렬한 기대감과 열망을 느꼈다. 여기엔 내가 필요로 했던 것, 거기 있으리라 알고 있던 것, 기다리고 있던 것, 그렇다. 나의 일생 동안 그래왔던 것이었다. 나는 이곳을 알고 있었고 알아보았고 내 눈을 통해 벽이 내 방의 벽보다 훨씬 높다는 정보를 흡수하기 전에 내 집에 비해 창문과 문이 많다는 것, 크고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고 기분 좋은 아파트 혹은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 멀리 있는 방에 칠장이들이 쓰는 사다리가 있는 것을 나는 힐끗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구름이 해를 흡수하면서 햇빛이 내 벽 위에서 사라졌을 때 나는 칠장이들이 입는 하얀색 멜빵 바지를 입고 그 바래고 때묻은 표면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려고 롤러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 이 일은 내 기억 속에 남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의 사소하고 규칙적인 일들을 계속했고 벽 뒤에 있는 삶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내가 거기 방문했던 일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담배를 들고 어중간한 오전 시간에 거기 서서 벽 위에 비치는 햇빛 속에서 피어오르는 담배의 연기를 바라보다가 나는 생각했다. 여보세요. 나는 저 너머에 가봤어. 물론 그랬고 말고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지? 그리고 벽은 다시 사라졌고 나는 벽 너머에 와 있었다. 처음 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방이 더 많았다. 그 방들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방의 수가 더 많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또 이번 방문에서 멜빵 바지를 입은 그 남자 혹은 여자를 본 것도 아니었다. 방들은 비어 있었다. 여기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지. 그렇다. 그렇게 하려면 몇 주가, 몇 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나는 거기 서서 벗겨지고 있는 회반죽과 벽의 습기와 때와 훼손으로 더럽혀진 천장의 한 구석을 특별히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모호한 단 1초 정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아침이었고 그때 나는 보았다. 그런데 무엇을? 글쎄 말하기 쉽지 않다. 어쩌면 그것은 내 눈에 보인 무엇이었다기보다 어떤 느낌에 가까운 것이었다. 분명히 어떤 달콤함이 있었고 어떤 반김이, 어떤 위안이 있었다. 나는 실제로 어떤 얼굴을 보았거나 아니면 얼굴의 그림자를 보았다. 나중에 내가 분명히 보았던 얼굴은 내게 친숙한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 모든 것이 끝날 때 보였던 그 얼굴이 내 기억 속에서는 이 장소에서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얼굴은 자신을 되비쳐 내보였다. 달콤한 갈망의 감정, 배고픔이 그에 걸맞는 분위기가 되는 갈망의 감정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숙주 혹은 거울로서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이 얼굴은 벽 위에 있는 방들의 정당한 거주자였다. 이에 대해서 나는 그때나 나중에나 의심하지 않았다. 추방된 거주자. 추방된 것이 아니라면 차갑고 텅 빈, 더럽고 퀴퀴한 공기로 가득 찬 그 껍질 속에서 그녀는 전에도 앞으로도 결코 살 수 없었을 테니까. 담배는 반쯤 타들어갔고 내가 내 거실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을 때
내게는 어떤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남겨져 있었고 이 확신은 나의 삶에서 또 이 숨겨진 방들에서 매사가 얼마나 힘들어지는가와 상관없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런 식으로 내게 남겨졌다. 나는 부엌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듣고 거실로 갔다가 거기 어떤 남자와 반쯤 자란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둘 중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는 착오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앞문을 열린 채로 두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나와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그때 그리고 당장에 여자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밝고 단단하며 긴장 어린 미소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걸 기억한다. 중년에다 평범한 옷차림에 어느 모로 보나 눈에 띌 구석이 없는 남자가 말했다. 이 애가 그 애예요. 그는 벌써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손을 아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향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는 나가려고 했다. 내가 말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아닙니다. 착오는 없었어요. 이 아이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는 문간에 서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이름은 에밀리 카트라이트예요. 잘 돌봐주시길.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우리, 그 아이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다. 나는 그 방에 햇빛이 가득 차 있던 것을 기억한다. 아직 아침이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온 것일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남자가 사라졌으므로 이것은 벌써부터 부적절한 의문으로 여겨졌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인도를 따라 나무 몇 개가 심겨진 거리,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풍경의 버스 정류장,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넓은 인도 위에 심겨진 나무 아래 위층 메흐타 일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광경, 까만 피부의 남자아이, 여자아이들, 눈이 부시도록 하얀 셔츠와 새뜻한 분홍색 파란색 드레스, 하얀 치아, 반짝이는 머릿결. 하지만 내가 찾는 남자는 거기 없었다. 그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로 몸을 돌렸다. 이제 나는 서두르지 않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그 아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습고 사소한 기술과 속임수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면밀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것은 죄수가 신참 간수를 관찰할 때 보여줄 만한 가능성 탐색의 노련한 눈초리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내 가슴은 벌써부터 무거웠다. 긴장이었다. 나의 지성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직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에밀리? 나는 주저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의문들에 그녀가 대답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말했다. 에밀리 메리 카트라이트예요. 그녀는 그 밝고 단단해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목소리와 미소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말했다. 건방지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단단하고 에나멜을 칠한 듯한 존재였다. 나는 그 아이를 지나가려고 혹은 에둘러 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내가 간절히도 나의 미소, 나의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어쩌면 그녀의 저 차가운 방의 벽 뒤에 있을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무엇인가로 다가갈 수 있을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식했다. 그래, 거기 좀 앉겠니?
아니면 먹을 걸 좀 만들어 줄까? 차는 어떠니? 진짜 차가 좀 있긴 한데. 하긴, 물론 제 방을 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그녀 자신은 알지 못했겠지만 어떤 호소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벽을, 어떤 쉼터를, 위안을 주는 담요처럼 자기 몸에 들어올 수 있을지 간절히 알고 싶어 했다. 글쎄다, 나는 말했다. 아직 생각을 안 해봤구나. 나는 아직, 나로서는 그녀의 얼굴이 오그라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절박한 갈망은 여전히 또렷하게 거기 있었다. 너도 보다시피 알겠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이런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녀는 기다렸다. 완고하게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이 나와 함께 살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쉼터, 그녀의 내 벽, 그녀의 방, 그녀의 것이 될 작은 공간, 그녀가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어딘가에 있음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다. 남는 방이 하나 있어. 나는 말했다. 그렇게 부르는 방이지. 그런데 그다지. 하지만 나는 앞장서서 좁다란 전실 쪽으로 그리고 거길 지나서 남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행한 태도로 그랬는지 지금도 기억한다. 우리 집은 건물의 전면 남쪽에 있었다. 거실이 집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했다. 거실의 크기가 이 집에 살기로 결정한 이유였다. 전실과 맞은편 끝에는, 그러니까 거실을 쭉 지나야 갈 수 있는 곳에는 부엌이 건물의 모퉁이 위치에 있었다. 부엌은 상당히 컸고 찬장과 저장 공간이 있었으며 식사를 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 전실에서 보면 거실로 이어지는 문과 내가 남는 방이라 부르는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이 방은 욕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내 침실은 건물의 전면에 있었고 거실에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욕실, 전실, 남는 방의 면적은 다 합쳐서 그리 크지 않은 내 침실의 면적과 같았다. 남는 방은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벽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통풍이 안 되어 공기는 답답했다. 이 방을 예쁜 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용도 혹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나를 방문한 친구가 하룻밤 묵고 가게 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이 방을 쓴 적이 없었다. 너무 작고 컴컴한 방이라 미안하구나. 어쩌면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그녀 특유의 차가우면서도 발랄한 투로 말했다. 하지만 침대를 보는 그녀의 눈길에 갈망이 있었고 나는 그녀가 자신의 쉴 곳을 찾았다는 것을, 그녀만의 쉴 곳을 마침내 여기서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예쁜 방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 그래요. 절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건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은 그대로 두고 그냥 기다렸는데 그녀의 몸 전체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욕실은 같이 써야 한다. 내가 말했다. 네, 늘 깔끔하게 쓸게요. 그녀가 나를 안심시켰다. 전 정말 깔끔하거든요. 아시겠죠? 지저분하게 있는 법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아파트 안에 있지 않다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작에 이불 사이에 들어가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리라는 걸 나는 깨달았다.
귀찮게 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나를 안심시켰다. 깨끗하게 있을 거니까요. 뭐든지 빨리 하고요. 나는 그 방에 그녀를 두고 나와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처음에 바깥을 내다보면서 창가에 서서 아마도 신선한 놀라움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다음엔 앉아서 아마도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로, 혹은 어쩌면 그처럼 집중된 자세로 앉아서, 맞다.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이었다. 그렇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불가능을 받아들였다. 불가능은 내 삶의 일부였다. 나는 나의 내면 세계와 그 집에서의 나의 실제 삶에서 일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렸다. 사람들에게 현실 세계의 일상적인 것이 제공되었던 건 오래전의 일이었다. 이 시기를 특이한 것의 평범함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여기서 독자에게는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냈던 그 시절을 표현하는 말들이니까. 하지만 이 말들은 남자가 에밀리를 나에게 맡기고 갔던 당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달한다. 모든 형태의 사회 조직이 붕괴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면서 본질적인 그 무엇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다.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자기 갱생적인 노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애를 썼던가. 우리가 전에 익숙했던 것들, 우리가 심지어 1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아니면 아주 조금만이 남아있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전의 형태들이 여전히 우리의 것인 양 말하고 행동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과 같은 질서인 음식, 편의품, 심지어 사치품들이 사회의 상부에서는 여전히 존재했고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물건들을 즐겼던 이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쏠리도록 하지 않았지만 공간, 시간의 질서가 간혹 지켜지기도 했다. 몇 주, 몇 달의 시간 동안 혹은 특정 구역에서, 이런 기간 동안 혹은 구역 내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고 말하고 심지어 생각했다. 정말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가령 한 구역이 초토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며칠씩 혹은 몇 주씩 집을 나가서 친척이나 친구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러다가 다시 아마도 약탈당한 집으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그들의 질서를 다시 시작했다. 우리가 익숙해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물론 진부한 말이지만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인지 알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사람들이 평범한 삶에 적응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은 일을 아무것도 없다. 그 시대에 그 특유의 기미를 재본 것이 바로 정확히 이것이었다. 기괴함, 열기, 공포, 위협, 포위, 공격, 혹은 전쟁의 분위기와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 심지어 품이 있는 것의 결합. 가령 며칠 동안 뉴스 보도와 신문은 유괴된, 아마도 어떤 가난하고 불행한 여인이 유모차에서 안고 달아난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추적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백 명씩 파견되어 아이와 여인을 찾아서 여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교회와 시골을 사사시 뒤졌다. 그러나 그 다음 번쩍거리는, 터져나오는 뉴스는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심지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첫 번째 소식, 유괴된 어린이에 대한 우려, 그 아이를 유기한 범죄자 개인을 처벌할 필요, 그것이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리고 늘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이 수백 명씩 투입될 필요가 있는 일이라 해도 그것이 진정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두 번째 사건, 대참사는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식이 언제나 그렇듯이 불행하지만 사소한 것, 아니 최소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그저 인간 문명의 균일한 흐름, 전개를 방해하는 사건일 뿐이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상이라 받아들인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기로 동의했던 공무놀이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비현실감이 마치 구토증처럼 우리를 사로잡곤 했다. 어쩌면 이 느낌,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진정한 적이었다. 아니 그것이 진정한 적이라고 우리가 믿었던 것인지도. 어쩌면 대단한 그 무엇도, 아니 최소한 돌이킬 수 없는 그 무엇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우리의 은밀한 동의는 우리에게 적이 현실 그 자체였기 때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알게끔 하려는 그 현실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구나 하고 있던 가장 우리가 벌거벗고 무방비 상태라 느끼는 순간들마다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조리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가장은 경화해야 마땅한 것이었던지도 혹은 어쩌면 그것들은 필요했던 것 놀이를 통해 현실이 자신들의 허약함과 멀리 동떨어진 어떤 것이 되도록 할 줄 아는 아이들의 게임처럼 하지만 점점 더 내내 우리는 말하자면 웃음의 욕구를 견뎌야 했다. 아, 좋은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차라리 고함, 그리고 조롱의 폭소라고 해야 옳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200명쯤 되는 한때의 불황아 패거리가 우리 동네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내 집 창 쪽에서 차도 건너 인도 위에 시체 한 구를 남기고 유리창은 깨부수고 상점은 약탈하고 노천에는 불피운 자리를 남기고 지나갔을 때 감시단을 자임한 일단의 중년 여성들이 몇몇 젊은이들이 창단한 아마추어 연극 집단과 관련해 경찰에 공식적인 항의를 하고 있었다. 이 연극 집단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족, 동쪽 국가들 출신의 피난자들을 67명 받아들인 가족 내부에 긴장을 보여주는 희곡을 쓰고 공연했던 집단이었다. 이주중인 패거리와 함께 한 여행자들은 불황아가 되었다. 하지만 어느 가족과 함께 혹은 집을 찾아 피신처를 찾아 떠난 이들은 피난자가 되었다. 5 식구였던 가구가 갑자기 12 식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갈등은 간통과 정숙한 부인들이 분노해서 했던 말을 빌자면 어린 여자아이가 할아버지뻘 되는 남자를 유혹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참여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가정생활의 붕괴, 부도덕성, 성적 방종에 대한 모임을 조직해냈다. 이것은 물론 희극적이었다. 슬픈 일이기도 했지만 앞서 내가 말했듯이 경화할 만한 일이기도 했지만 종래는 혼돈, 무질서, 그리고 사건들의 악의를 물리칠 수 있는 앞에 말한 평범한 삶이 갖는 활기의 징후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윤리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끝이 올 때까지 계속 생겨났던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단체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화폐를 대신하여 교환경제 체제가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옛적의 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단체, 학교 아동들에게 비타민 정제를 나눠주는 단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입양을 주선하는 단체,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불운한 사상을 주입하는 일이 없도록 폭력적이거나 불쾌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는 단체, 불황아 패거리들이 거리를 휩쓸 때 그들과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혼내주는 단체, 거리를 사사시 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성윤리를 회복하라고 외치는 단체, 고양이와 개의 고기를 먹지 말자는 단체, 이것들뿐 아니라 별의별 단체가 다 있었다. 이런 단체의 종류에는 끝이 없었다. 우스꽝스러운 광대극,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단 1초만 즐거운 얼굴을 한번 매만지고 타일을 똑바로 매기 위해 거울 앞에 서 있는 동안에 집이 무너진다. 편안하게 배려해주는 왕족의 악수를 윗몸을 숙인 다음에 내민 손을 크게 한 입 베어 먹을 야만인에게 제의하는 것. 이런 비유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물론 그때에도 비유는 만들어지고 있었다. 우리에겐 사치였던 대화나 직업 코미디언들에 의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남자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아이는 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언급도 없이 떠나는 것, 이것은 그 모든 것들에 비해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에밀리가 그녀의 침실에서 나왔을 때 옷을 갈아입고 비참한 눈물에 급습처럼 보였던 것을 그녀의 얼굴에서 씻어내고 난 후 나왔을 때 그녀는 말했다. 방이 휴고와 내가 있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될 것은 조금도 없어요. 나는 그녀의 옆에 개가 아니 고양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건 무엇이었던가. 어쨌거나 동물이었다. 크기는 불독만 했다. 몸통은 고양이라기보다 개처럼 생겼지만 얼굴은 고양이 얼굴이었다. 그것은 노란색이었다. 몸의 털은 눈에 거슬리게 깔깔하고 거칠었다. 눈과 수염은 고양이 같았다. 길고 채찍처럼 생긴 꼬리가 달려 있었다. 추악한 짐승, 그게 휴고였다. 에밀리는 난로 맞은편에 속이 깊고 낡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이 짐승은 그녀의 옆에 와 서더니 그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았으며 그녀는 팔로 짐승을 감쌌다. 그녀는 이 짐승의 고양이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둘 다 나를 보고 있었다. 휴고는 그 녹색 눈으로, 에밀리는 그 방어적이며 날카로운 담갈색 눈으로. 그녀는 12살쯤 된 몸집이 큰 아이였다. 아니 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조금만 있으면 처녀가 될 어중간한 어느 지점에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울 최소한 예쁠 것이었다. 날씬하기도 할 것이다. 그녀의 손과 발은 작았고 팔과 다리는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갈색이었다. 머리카락은 한쪽 편에서 가르마를 타서 머리핀을 꽂은 검고 곱슬기 없는 생머리였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아니 차라리 우리는 서로에게 몇 개의 짧은 말을 건넸다고 할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좀 더 견디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줄 스위치가 어디선가 켜질 그 순간을 둘 다 기다리면서 그녀가 거기 조용히 앉아있을 때 깊은 생각에 잠긴 그녀의 어두운 눈빛, 유머의 확실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녀의 입, 참을성 있게 생각에 잠겨 주의를 기울이는 그녀의 분위기는 그녀를 내가 아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나의 시도,
그녀의 가능성에 대한 나의 기꺼운 느낌에 그녀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임을 내가 확신하는 바로 그런 때에도 그녀의 내부에서 활기에 넘치고 자신감에 찬 작은 아씨가 살아나는 것이었다. 아씨. 그녀에게는 옛날의 세계가 어울렸다. 그녀의 이미지 자체에 무엇인가 옛날의 면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그녀에 대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일까? 그녀는 조잘거렸다. 나는 무척 배가 고파요. 휴고도 그렇고요. 불쌍한 휴고. 오늘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저도 그랬고요. 나는 미안하다고 답하고 휴고를 위해 고양이 혹은 개 먹이로 나와 있는 무엇이든 사기 위해 서둘러 가게로 나갔다. 그런 것들을 아직 갖추고 있는 가게를 찾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동물 애호가인 가게 점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는 시절이 이러함에도 애완동물을 기를 권리를 지키겠다는 내 의지에 찬사를 보냈다. 나는 다른 손님 한두 사람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내가 사는 곳을 말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웠고 집에 돌아올 때에는 일부러 복잡한 길을 택해 내가 미행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집에 가는 길에 보통은 신경도 쓰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서 몇몇 가게에 들어갔다.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가격은 너무나 비싼 물건들. 마침내 나는 상당히 좋은 품질의 비스킷과 어린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 짐작한 단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말린 사과와 배는 집에 충분히 있었고 기본적인 식품도 넉넉히 갖추고 있었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소파 위에서 휴고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었다. 휴고의 노란 얼굴은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었고 그녀의 팔은 휴고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 옆에 바닥에 그녀의 작은 여행용 가방, 어린애가 매는 소품 가방처럼 빈약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단정하게 접은 옷가지 몇 개와 셔츠 하나, 그리고 청바지 한 벌이 들어 있었다. 이게 그녀가 옷이라고 갖고 있는 것의 전부인 듯 보였다. 속옷이나 인형이 있었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 안에는 성경 한 권, 동물들의 사진이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문고판 과학 소설들이 몇 권 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녀와 휴고를 환영하는 식사를 준비했다. 이들을 잠에서 깨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들은 기나긴 긴장의 시간 다음에 찾아온 안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고단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식사를 하자 이들은 아직 시간이 한낮이었는데도 침대로 가 잠을 자고 싶어 했다. 이렇게 해서 에밀리는 내게 맡겨졌다. 처음에 며칠 동안 그녀는 자고 또 잤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완강한 순종 때문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어리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잠들어 있음을 알기에 나는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다. 잠든 아기를 두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그녀를 위해 옷가지를 빨고 다림질을 했고 수선을 약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로 나는 앉아서 그 벽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 벽이 스스로를 열어 젖히기 시작한 그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내게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나는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도 에밀리와 그 동물은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다. 이게 내게 죄책감이 들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느낀 적이 없던 온갖 종류의 감정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났고 나는 그저 벽을 통과해 걸어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갈망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내 책임에서 등을 돌림을 뜻한다. 에밀리가 오고 나서 하루 혹은 이틀 후였다. 나는 벽 너머에 가 있었고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거나 하나의 방 혹은 이어져 있는 방들을 찾기 위해 기다린 복도의 목소리를 돌고 있었다. 없다. 다시 말해 나는 누구도 보지 못했다. 누군가 거기 있다는 것, 있다는 감각이 어찌나 강한지 머리를 재빨리 돌리곤 했음에도 이 사람이 내 머리가 돌아가 있던 그 바로 몇 초 동안에 벽 뒤에서 걸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어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고 세간이 갇혀져 있는 거기 높고 하얀 벽 사이에는 방과 방을 오가고 헤매이면서 나는 이 장소가 가구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소파들, 이 의자들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왜? 이 물건들은 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가구들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 물건이었던 것처럼 아니면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의 물건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거실에는 연한 분홍색의 실크 커튼, 분홍색, 녹색의 꽃들을 섬세하게 짜놓은 회색 양탄자, 여러 개의 작은 테이블과 장식장이 있었다. 소파와 의자는 테피스트리로 덮여 있었고 파스텔 색조의 쿠션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위치에 놓여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방이었을 것이라 여기기에는 너무나 단정하고 너무나 자기 충족적인 방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 방 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방 안을 걸었고 초조한 절망감이 천천히 내 안에 차올랐다. 내가 본 모든 물건이 교체되거나 수선되거나 빨아야 할 것들이었다. 온전하거나 깨끗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 의자의 커버는 모두 새로 씌워야 했다. 지금의 커버는 다 해졌기 때문에. 소파는 때로 더러웠다. 커튼에는 조금씩 찢긴 데가 있었고 좀이 먹어 미세한 구멍이 나는 바람에 깔깔해진 부분도 있었다. 양탄자는 닳아서 바탕천이 드러나 있었다. 이 장소에 많은 방들이 다 그러했고 이 장소는 서투르고 뻣뻣한 손가락 사이로 빠져 사라져가는 물건 같은 느낌을 내게 주고 있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버려야 해.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든 물건을 치워버리고 그 안에 지금 있는 것들은 태우거나 버려야 했다. 이토록 무한히 고상한치 않은 남루함, 이 값싼 물건들을 두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을 거였다. 방 다음에는 또 방이 있었고 또 방이 있었다. 방,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끝이 없었다. 나는 칠장이들이 쓰는 사다리와 언뜻 보았던 멜빵 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던 방을 찾고 있었다. 이 방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출발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빈 방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방이 물건들로 가득 차서 나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의 에너지가 전적으로 이 숨겨진 장소로 투입되고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그곳 생각을 하지 않곤 했다. 그 장소가 거기 있다는 사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그 장소가 어떤 형태를 쓰고 있었는가와 상관없이 나의 일상생활 중에 불현듯 떠오르곤 했고 그런 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그러다 나는 그 사실을 며칠 동안 까맣게 잊기도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벽을 통과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실제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새로이 내 삶에 나타난 무거운 책임, 에밀리와 그녀를 따라다니는 짐승 마저도 미끄러지듯 저 먼 곳으로 사라지고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멀리 떨어진
어떤 삶의 부분이 되는 것이었다. 그 시절을 기술하고자 할 때 내가 갖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돌이켜보자면 그것은 마치 삶의 두 방식, 두 개의 삶, 두 개의 세계가 나란히 서 있으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의 삶은 다른 하나의 삶에 배타적이었으며 나는 이 두 세계가 서로 연관된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것들이 서로 연관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며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다. 에밀리가 거기 있었으니 그때라면 특히 더 그랬을 것이다. 그녀가 나와 함께 있다는 바로 거기에 핵심을 두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때라면 특히 더 그랬을 것이다. 에밀리가 그처럼 무한히 협조적이고 순종적이라는 게 얼마 동안 계속해서 중대한 문제였다. 아침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녀는 벌써 일어나 있었고 깔끔하고 귀여운 옷, 자기 아이가 옷을 눈에 띄도록 잘 입게 한 어머니가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입힐 만한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의 빗질도 끝나고 끝나 있었다. 양치도 한 후였다. 그녀는 거실에서 그녀의 휴고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조잘거리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얼마나 잠을 푹 잤는지 아니면 어떤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러쿵저러쿵 재밌는 혹은 바보 같은 혹은 소중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의 광적이라고 할 만큼 서두르는 태도로 내가 할지 모르는 어떤 요구나 비판을 막아내려는 시도였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아침 채비에 나섰고 그녀가 얼마나 아침 식사 차리기를 좋아하는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보여주었다. 실제로 그녀는 아주 재빠르고 능숙했다. 그래서 그녀와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그 짐승은 느릿느릿 우리를 뒤따라온 뒤 거기서 나와 휴고는 그녀가 아침을 준비하는 광경을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능숙했고 재빨랐다. 이어서 우리는 그게 무엇이든 차려진 아침을 먹었다. 휴고의 머리는 그녀의 허리즈음에 고정되고 눈은 조용히 그녀와 나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한 조각 음식을 주면 그는 그것을 잽싸게 고양이처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아니에요. 설거지를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녀의 방은 이미 말끔히 정돈된 후였지만 침대, 둘둘 말린 담요와 베개로 이루어진 보금자리 혹은 자궁이었던 침대만은 그대로였다. 나는 결코 이것을 가지고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정반대로 나는 그녀가 자기만의 것이라고 느끼는 곳이 하나 있다는 사실, 그녀에게 피신처가 있다는 것, 항상 똑똑하고 착해야 한다는 이 진정 끔찍한 욕구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때에 낮 시간 동안에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마치 뭔가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라는 듯이 그녀는 방문을 닫았고 나는 그녀가 무질서의 더위 속으로 기어들어가 거기 누워서 회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복이라니.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거실에서 그녀는 내 낡은 소파에 앉아서 다리는 끌어당겨 모으고 그녀의 몸가짐, 그녀의 순종하는 태도만큼 그녀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을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편에서의 명령 혹은 요구를 기다리는 듯 나를 바라보고 있거나 아니면 책을 읽었다. 책 읽기에서 그녀의 취향은 성인의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이 고른 읽을 거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보노라면 그녀의 그 똑똑한 아이의 태도는 더욱 견딜 수 없게 되어 거의 그녀가 고의로 나를 모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아니면 그녀는 그 노란 짐승을 팔로 껴안고 앉아 있었고 그러면 그 짐승은 그녀의 손을 핥았고 그 고양이 얼굴을 그녀의 팔 위에 올려놓고 그르렁거렸는데 그 소리는 내 아파트의 온 방을 우르르 울리곤 했다. 그녀는 일종의 죄수였던 것일까?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결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 편에서 정보를 내주려고 한 적도 없었다. 그런 동안 나는 그녀의 태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향한 연민으로 가슴이 녹고 터무니없이 감상적으로 되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짜증을 느끼기도 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녀가 들고 있는 보호막을 넘어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나의 무능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기 있었다. 심각하고 진지한 작은 여자아이, 착한 여자아이가 입는 옷을 입고 외로운 아이의 모든 특징을 내보이면서 자의식의 덩어리로서 주변을 탐색하는 아이. 그러다 그녀는 변신한다. 조잘대고 짓거리는 아이, 재미있는 아이, 이런저런 사소한 솜씨를 보상으로 내게 제공하는 아이. 그러나 그 보상은 무엇에 대한 보상인가? 나는 내가 그처럼 막강한 상대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의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부모, 양친이거나 편부모이거나 연속, 후견인, 양부모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 내가 그녀를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내 보호하에 그녀를 맡기고 갔던 그 남자가 다시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그녀의 부모가 오지 않을까? 그러지 않는다면 나와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의 남쪽과 동쪽 지역을 떠나는 인구의 전반적인 이동을 따라 북쪽 혹은 서쪽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을 때 나는 무엇 속으로 들어가고 있던 것일까? 어떤 종류의 삶 속에?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 그처럼 전적인 어떤 책임을 상상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아이의 몸통을 밀고 나오면서 가슴이 둥글게 솟아나고 있었다. 매력적인 검은 두 눈이 있는 둥근 얼굴이 어린 처녀의 얼굴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꼬마 계집애라 해도 문제, 충분히 힘에 겨운 문제였는데 그녀는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꼬마 계집애였다. 게다가 어린 처녀라면 그것은 특히 그 시절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나를 괴롭힌 또 다른 문제가 그녀의 게으름이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으로 들릴 것이다. 물론 내 아파트에서 할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몇 시간씩 앉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빨아들였다. 그녀는 이런저런 말을 건네면서 나를 즐겁게 했다. 이것은 고의적이며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녀가 재미있는 말을 잘하는 아이로 통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여기서도 나는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는데 그녀가 하는 말들이 분명히 어린 여자아이가 가질 만한 인식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구식이었고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는
기대함직한 것이었던지도 모르겠다.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부로 삼지 않아도 되는 긴장과 압박이 어디 있었던가. 화이트 교수는 로비를 나와 계단을 내려와서는 제자리에 서서 거리의 이쪽 저쪽을 거의 군대식으로 살펴보곤 했다. 거기 누구야? 그러고는 안심을 하며 잠깐 머물러 있었다. 그가 장갑을 양손에 끼면서 모자를 머리 위에서 바로 잡는 모습이 거의 보이는 듯 했다. 그는 마른 체격의 교수로서의 젊은 아직 30대인 사람이었다. 꼼꼼하고 창백한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남자였다. 그를 관찰하는 에밀리의 얼굴 위에 씁쓸하고 어렴풋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것은 그녀가 하는 생각을 보여주는 듯 했다. 나는 당신을 잘 알지. 당신은 결코 내 눈을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주의 깊은 동물의 쫑긋하게 세운 귀에 대고 그녀는 말하는 것이었다. 저 사람 꼭 장갑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한다. 저 사람은 분명히 성격이 괴팍할 거예요. 아니 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고요? 글쎄요. 당연히 저렇게 모든 것이 단정하고 깔끔해야 하는 성격. 그렇게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성격이라면 어디선가 폭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만일 저 사람에게 정보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여자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 막대먹은 사람임을 분명해요. 아니면 그의 편에서 그녀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이 그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신이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래, 물론 그녀의 말이 옳았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있지 않을 핑계, 그녀가 하게 될 말을 듣지 않을 핑계를 내가 대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처럼 깔끔하고 그처럼 정확하게 칼을 미끄러져 꽂히는 것을 보고 또 보는 일이 꺼려졌으니까. 그녀와 같은 또래 여자아이인 제닛 화이트에 대해서 그녀가 한 말. 그 애는 일생 동안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기나 할까요? 지금 같은 때에 말이죠. 그런 남자는 없어요. 물론 그녀는 전반적인 붕괴의 상황, 아주 깨끗한 흰색 셔츠와 품이 없는 것에 대한 은밀한 갈망, 품이라는 것이 아예 사형 선고에 처해지고 그와 함께 그의 은밀한 욕구가 자양분으로 삼는 차이가 사라졌으므로 그런 갈망을 가진 교수를 생산을 내지 못하는 시절을 말한 것이었다. 교수를 가리켜 그녀는 하얀 토끼라고 불렀다. 그녀의 딸은 아빠의 딸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실은 그녀 자신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안 그래요? 제닛과 친구가 되면 좋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요? 저와 걔가 친구? 그녀는 거기에 하루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럴 목적으로 가져다 놓은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빈둥거렸다. 하나의 실체로 자신을 내세우는 어린아이. 통통하고 맵시 있는 다리 위에 신겨진 하얀 양말. 머리카락 속에 둥근 머리통이 거의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달랐다. 그녀는 청바지, 그리고 아침에 다림질한 셔츠, 맨 위에 단추 2개는 풀어둔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이제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있었고 머리카락에 손을 대고 한번 흔드는 것만으로 그녀는 어여쁜 처녀로 변신했다. 그렇다. 벌써 그녀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시기로의 이행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듯이
이제 그녀가 내놓은 최악의 혹은 최선의 말은 지나가는 소년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걸음걸이는 자신감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 애는 옷을 너무 요란하게 입어요. 저 애는 피부가 좋지 않죠. 머리 빗질도 안 해요. 이 볼품없는 소년들은 하나의 세력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을 상징했고, 그녀는 너무 높이 올라간 그네에 타고 있는 여자아이처럼 흥분 어린 공포의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끔찍하도록 정확했다. 그녀는 나를 우울하게 했고, 그것은 수없이 많은 이유에서였다. 나의 과거가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실제로 믿었다. 그 생기 있는 태도, 나를 보는 자신감에 찬 시선이 그렇다고 말해주었다. 그녀가 언제나 그렇듯이 제 값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명민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삼켜버려야 했고, 자신의 점액으로 뒤범벅이 된 그들을 다시 토해냈다. 영리한 아이, 속일 수 없는 아이, 자신을 겨냥한 그 어떤 눈속임도 용납할 수 없는 아이. 그런 아이라는 이유로 칭찬받았고, 그런 아이가 되도록 가르침 받은 아이. 하지만 나는 언젠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녀가 창문을 통해 제닛 화이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진지했고 따뜻했으며 겉보기 일지언정 진실했다. 자신은 제닛 화이트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닛 화이트는 자신을 좋아하게끔 한다는 게 그녀의 의도였다. 시장이나 누군가의 집에 함께 나가보자는 일을 놓고 두 소녀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맺었다. 제닛이 에밀리로부터 받은 온기 덕분에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뜨고 나면 에밀리는 말했다. 부모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대요.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아무렴 그녀의 말은 옳았다. 중요한 점은 그녀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그녀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엇이든 그녀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그 경험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그녀가 되어보려 든다던가 그녀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애쓴다는 것,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비판을 하려는 그녀의 욕구가 그들을 더욱 또렷하게 윤곽 지운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단지 그녀의 경우엔 그런 경향을 더욱 도드라지게 무엇인가 있고 그런 욕구를 표출하고 과장하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 아닌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하면 긴장하고 조심하게 되는 건 우리는 그 사람의 면면을 평가한다. 믿을 수 없도록 신속하게 1000가지의 평가와 측정이 일어난다.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를 정확한 위치에 놓고 우리는 이 침묵 속에 판단을 중지한다. 맞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맞는 사람이야. 아니다. 우리 사이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아니야. 이 남자, 이 여자는 위험해. 조심해. 위험하다니까. 그런 식이다. 그러나 에밀리가 나를 위해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기 전까지 나는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이 무엇인지 몰랐고 우리 중 누구도 방어적인 관찰이나 신속하고 날카롭고 냉정한 분석이 없이는 한 남자, 한 여자, 한 아이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너무나 신속하고 너무나 습관이 된 것. 어쩌면 우리의 부모들이 그것을 가르친 최초의 사람들이겠지만
이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도. 저 여자 걸음걸이 좀 보세요. 에밀리는 말하는 것이었다. 저 늙고 뚱뚱한 여자 좀 봐요. 그 여자는 당연히 45세 아니면 50세쯤 된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30세였을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걸음걸이가 섹시하고 늘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 오 정말 요염한 자태시군요. 오 정말 관능적이시네요. 그녀의 흉내는 그 정확함 때문에 끔찍한 것이었다. 그 여자 고물상을 차리게 된 전직 주식 중개인의 아내 위층에 살고 있는 여자는 입과 눈과 엉덩이를 이용해 남자를 유혹하는 100가지쯤 되는 수법을 한시도 쉬지 않고 활용하는 여자였다. 에밀리가 그녀에게서 알아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누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녀에 대한 판단은 이런 수법들의 기반에 내려지곤 했다. 자신의 전 존재, 자아상이 격화되고 소모된다는 느낌이 없이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에밀리의 말은 사람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속에 살고 있는 한계들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면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녀에게 제안했다. 뭐라도 할 일이 있으면 좋을 테니까. 그녀의 미심쩍어 하는 표정을 보고 나는 재빨리 덧붙였다. 이 표정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진실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당분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뜻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관용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못하러요? 그렇다. 학교를 가는 일에 무슨 의미가?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시도를 포기한 뒤였다. 학교들은 최소한 빈곤층에게는 군대의 연장이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되어 있었다. 특권 계급, 행정가와 감독관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아직 남아있긴 했다. 제닛 화이트도 그런 학교 중 하나에 다녔다. 하지만 에밀리에 대한 나의 존중은 그런 곳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그런 학교에서 자리 하나를 얻어낼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수준이 나빴다는 뜻이 아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땅히 미심쩍은 얼굴로 봐야 할 것이었다. 그래,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겠구나. 게다가 어쨌든 우리는 여기 오래 있지도 않을 테니까.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이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의 버림받은 고립 상태가 그처럼 날카롭게 드러나 보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주저하는 듯 심지어 속삭이듯 마치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한 권리가 없다는 듯이 그녀가 나의 보살핌, 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의 미래에 그녀의 자리는 없다는 듯이. 내 감정 때문에 나는 나의 계획에 대하여 실제로 내가 느꼈던 것보다 더욱 단호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북쪽 웨일즈 지방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한 가족이 내게 머물 곳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그들은 농장 일을 하며 사는 착한 사람들, 그렇다. 내가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이 정확히 이 정도였다. 농사를 짓는 착한 사람들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안전, 피신, 평화, 즉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메리 돌갤리, 조지 돌갤리를 실제로 알았고 그들의 농장도 잘 알고 있었으며 여름철 내내 개방되는 그들의 손님용 숙소에 머문 적도 있었다. 어떻게든 거기 갈 수만 있다면
어쩌면 당분간 거기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난 손재주가 있는 데다 소박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고 도시 안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 바깥에 있을 때에도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이런 성격은 그 시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특히 일손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나서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돌갤리 내외가 나를 특별히 반길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이 나를 부담으로 여기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판단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 있다면, 아니 어린 여자아이가 있다면, 매력적이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자아이. 글쎄, 그 부부에게는 그들의 자식이 있었다. 내 생각이 상당히 관습적이고 별로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에밀리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경청했다. 씁쓸하고 애매한 미소가 점점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변해가면서, 그러나 흥미롭다는 표정은 예의에 의해 감춰진 것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게 애정이라고 스스로 납득할 순 없었다. 그녀는 내 환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내가 그랬듯이 그 환상을 즐겼다. 그녀는 내게 농장을 묘사해 달라고 청했다. 나는 거기 황무지, 은빛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들이 있는 자줏빛 산허리에서 야영을 하며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다. 매일 아침 나는 깡통을 하나 들고 메리와 조지에게 가서 새로 짠 우유를 청했고 그들이 집에서 구운 빵 한 덩어리를 샀다. 전원에 못 가. 나는 그것을 발전시켰고 세부적인 사실들이 더해지도록 했다. 우리는 손님용 숙소 안의 방에 머무를 것이고 에밀리는 닥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이건 동화책에서나 볼만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손님용 숙소에 있는 식탁에서, 기다란 나무 식탁에서 식사할 것이다. 우묵하게 들어간 공간에는 구식의 골로도 있다. 거기서는 스튜와 스프가 보글보글 끓는다. 진짜 음식.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먹게 된다. 아니, 이 상상은 현실적이지 못하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진짜 빵과 진짜 치즈, 신선한 야채, 그리고 심지어 가끔은 약수 하나마 좋은 고기도 먹을 것이다. 말리기 위해 걸어둔 약초 다발에서 약초 냄새가 퍼져 나온다. 에밀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날카로운 미소가, 경험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그녀의 욕구와 번갈아가며 나타나던 그 얼굴. 그 무엇보다 강렬했던 것은 그녀가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무엇으로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의 증거를 모두 말소시킬 만한 것이었다. 장난기보다도 강하고 다른 이를 즐겁게 하고 다른 이의 말을 믿어주고 싶다는 욕구보다 강한, 그 고통스러운 순종보다 강한 것이 이것이었다. 어떤 배고픔, 어떤 욕구, 하나의 순수한 무엇. 그녀 얼굴이 그 단단한 생기를 잃게 하고 그녀의 눈이 그 방어적 태도를 잃게 하는 것. 그녀는 갈망의 열정 덩어리였다. 무엇을 향한 갈망일까? 글쎄, 그건 쉽지 않다. 그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아보았고 그것을 알았고 웨일즈의 언덕 위에 있는 농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하더라도 썩 잘 그것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것이 거기서 빛나게 했다. 좋은 빵,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깨끗한 물, 신선한 야채, 사랑, 친절함, 가족이 주는 근원적인 쉼터. 그래서 우리는 농장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그녀의 것이며 동시에 나의 것이기도 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갈 옛 이야기 같았다. 그 다음에 삶이 시작될 것이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맺어진 것인지 알 수 없더라도 응당 그래야 하는 약속이 되었던 모습의 삶,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약속되었던 삶이